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복지 공약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복지는 재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장이 지지부진한 지금은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겠지만 둘 다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되는 건 기초임금뿐이 아닙니다. 빚을 더 내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복지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5년간 세출 135조를 정해놓고 세입을 결정하려던 재정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방법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더 내서 공약대로 복지를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복지 공약을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신중한 통치자는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안 된다. 마키아벨리 말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장외 투쟁 중이던 민주당이 어제 전격적으로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접은 건 아닙니다. 어제 새누리당에 이어서 오늘은 일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 박기춘 의원을 연결합니다. 추석 연휴 중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양적 완화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2부에서 고려대 오정근 교수 스튜디오로 모셔서 의견 듣습니다. 우유값이 오릅니다. 오늘 4부에서는 소비자단체 협의회와 일선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우유값 인상에 따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마련하는 문화를 위한 세상을 준비합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심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 기종 오늘 결론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후보 기종 가운데서 유일하게 총 사업비 요건을 충족한 것이 F-15S입니다. 단독 후보로 지금 올려서 상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이제 하는 건데요. 방위사업청 그리고 군 당국은 이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기종 선정 더 늦출 수 없다. 이래서 지금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F-15SE 이게 뭐 개발된 지 40년 또 이 설계된 지는 더 오래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 위원들 간에 상당히 좀 격론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텔스 기능이 결국은 이제 핵심인데 그게 꼭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또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 결정이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저는 F-15SE 도입에 반대인데 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15SE 자체가 새롭게 스텔스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이 실제 앞으로 40년 동안 맡아야 되는데 이 2050년이 넘었어도 이 80년 된 비행기가 날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불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선 공약 후퇴가 논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죠. 예. 26일 날 그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국무회의에서 상정해서 논의를 한다 그럽니다. 그날 지금 그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이 복지부의 최종안도 좀 나올 예정인데 기초연금 문제 그리고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박 대통령이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다했지만 세수 부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이해, 협조를 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긴 한데 대국민 설득이냐 아니면 대국민 사과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대국민 사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세수 부족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세금을 더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복지 공약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의견입니다. 네. 예, 어떻게 이제 말씀하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민주당은 원안 관찰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소득 하위 80%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공약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그 이런 속에서 한편에서는 공약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던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후퇴한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면 이것을 백지화하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그 박 대통령 본래 공약 그대로 이 원안을 관철시키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럽니다. 나름 이 문제 보건복지위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회 기초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또 이 재원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 부자감세를 철회를 하자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자감세 철회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그게 결국은 법인세를 올리자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래저래 복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예산 지출 수준은 낮은 편이라는 또 보고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상보육 예산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비교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우리나라 이 중앙정부의 아동복지 예산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OECD 평균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고요. 이쪽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아일랜드에 비교하면 4.5분의 1 정도 수준. 그래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서 32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늘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부자나라처럼 보이는데 OECD의 그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가 34개국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올해 국가부채 이자가 20조를 넘는다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참 국가부채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예. 올해 그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가 20조 3천억 원 이렇게 지금 상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2006년에 11조 4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17조 원, 2012년에 19조 원을 거쳐서 올해 20조 원을 드디어 돌파를 하는 겁니다. 이 이자 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던 비중도 2006년 이후 6%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7.7%까지 올라간다 그러고요. 주로 국채 발행으로 이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예, 참 큰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부채고 또 공기업 부채가 400조가 넘으니까 더 큰 걱정이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 부채가 또 200조가 넘는다고 네. 그러죠. 공공기관 부채 가운데서 42%가 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건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 5개 기관입니다. 209조 원. 네, 엄청납니다. 이 최근 10년 사이에 본래 가지고 있는 재무 역량을 초과해서 정책 사업을 과도하게 떠맡은 것이 지금 이 금융부채 증가의 큰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라 그럽니다. 예. 이쪽의 이자도요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이 국가 전체 국채의 그 이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개 공공기관의 부채 관련 이자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조 9천억 원, 거의 12조 원 됩니다. 야, 이것도 정말 걱정이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은 계속해서 답답한 뉴스만 전해드린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뉴스에 대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받고 보자 사랑 YTN 예스로구나 사랑이로구나 YTN 예스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침나절부터 춘향이 말고 다른 데다 사랑 고백해도 되는 겁니까? 예스 헐, 대박. 아니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사랑 고백했다고 세상 돌아가는 훤한 소식과 신나는 음악도 전해주고 가왕 조용필 티켓까지 준다는데 내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춘향아 너도 함께하지 않으련?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 이거 제가 받을게요. 느낌 아니까. 지금 구글 스토어 YTN 예스 찾아보면 우리 용필이 오빠도 만날 수 있잖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사연 남겨주세요.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얼쑤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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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보자
장외 투쟁 중이던 민주당이 54일 만에 국회 의사일정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전국이 또 한 차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식물국회에 대한 싸늘한 추석 민심을 접한 데다가 국정감사와 법안 처리를 통해서 여당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기국회는 정상화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을 유지하면서 원내투쟁을 강화해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여야 대립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저희 출발새 아침은 여야 사무총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순서입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기국회 복귀 배경과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는 추석 민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월 재보선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기춘입니다. 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지역구에서 열심히 보냈습니다. 예. 예, 추석 민심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뭐 아무래도 민심의 해초리가 아주 매서웠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지역구가 그 강북 그 포천 그 근처죠? 저는 이제 남양주죠. 예, 그 남양주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남양주에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군대 기간 빼고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고향을 따로 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또 지역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오히려 더 바쁘게 보내고 또 불우한 이웃을 방문하는 그런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인터뷰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걱정되지만 여전히 60%를 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과연 야당에게 반사익이 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이런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선거를 앞둔 여당이라면 우선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에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 갖고 이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여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착신 발언을 하고 그거에 따른 불통 이미지가 누적되는 것은 여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말이죠.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좋은 정책과 그리고 좋은 인물로 당당히 재보선에 임하겠다고 일관되게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 면에서 홍문종 총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뒤집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을 다 뒤집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거에 따른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록 저희 당은 대통령을 당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선 공약 이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컨대 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라든지 경제민주화 또는 민생복지 확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포기가 결국은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기국회 전면 참여, 그러니까 국회로 복귀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원래 격론이 좀 벌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 의견대로 쉽게 의견이 통일된 것 같아요.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한 20분 정도의 의원들께서 발언을 하셨죠. 예. 강화된 원내외 투쟁, 병행투쟁. 그동안에도 원내 병행투쟁을 했기 때문에 꼭 복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여기에 대한 지지가 아주 이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루 전날 12시간 넘게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대표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당의 결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투쟁을 격려하고 그야말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됐지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회복과 또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단일 대우를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로 복귀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아까 저는 모두에서 뭐 사늘한 민심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
그 국회에서 다투서 여당을 압박할 일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회를 복귀했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예. 처음에 장외투쟁을 시작할 때 당대표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 예, 그리고 그랬죠. 국회에 참여도 우리가 했습니다. 오히려 법사위 같은 경우는 여당이 참여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다. 무슨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더보다 정기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또 민생을 협조하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결산 국회도 하지 않았고 또 네. 상임위도 이제 그 선택해서 열렸고 해서 제가 네. 드린 말씀이었는데 네. 예, 그 부분은 그 답변을 미루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 여야 간사간에 협상을 하다 보면 또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야당이 예. 반대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네. 지방으로 순회투쟁으로 장애투쟁을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10월 재보선까지 혹은 그걸 더 넘어서 연말까지도 근데 소기의 목적 박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국정원 개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네. 계속해서 장애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죠. 대통령께서 3자 회동을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은 금한길 대표께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7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얻은 게 하나도 없지요.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불통임이지만 각인시킨 회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확인된 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좀 무능하지 않느냐, 공약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무조건 야당 탓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는데 급급한 무기력한 새누리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투쟁은 멈출 수가 없지요. 물론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일처럼 다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 당은 끝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런 의지를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지지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장외투쟁의 명분에 그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들이 좀 적다는 겁니다. 차라리 원내 투쟁을 통해서 이 여당의 잘못을 지적해 줌으로써 대한정당으로서 더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원내 투쟁을 강화했다고 어저께 이제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 투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장애 투쟁을 하기 이전에는 촛불 집회가 주말마다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예, 청계광장에서 말씀이죠? 네?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는 거죠? 청계광장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광장이죠.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방송에도 이게 보도가 안 돼요. 언론에서요. 예. 그런데 장애투쟁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방송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장애투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론 여론조사 기간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장애투쟁 전에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30% 남짓만 알고 계셨는데 저희가 장애투쟁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 과반수 이상, 60% 이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이런 효과적인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기초연금 지금 박 대통령 공약
지키기 어렵게 됐다. 이래서 아마 네. 가까운 시일 안에 박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원래 공약대로 전부 다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네.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당과 여당의 절충할 점은 없어 보입니까? 뭐 정책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 재원 문제를 고민 안 하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능이죠. 이제 불과 10개월 전에 국민과 약속한 공약입니다. 이것을 못 지키겠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무책임의 무능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공약 이거 후퇴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우리의 그 어머니 아버지죠. 이 어른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 장관 하나 물러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 주겠다고 했던 공약 아니겠습니까? 장관? 대통령의 공약. 그런데 장관이 이 공약을 안 지켰다고 물러난다? 장관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는 집권 세력이 거짓 복지 공약으로 그야말로 유권자 표심을 농단한 복지 문란 사태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예.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정부가. 그러나 속으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예. 지금 정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피해자 구제책 마련과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피해자들이 부자 노인 30%니까 뭐 구제한다고 하기보다는 설득하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부자 노인 30%만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현재 부자 노인 30%라고 하는 분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 노인들한테 상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을 더 조정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준다고 싫어합니까? 그런 예, 것들을 알겠습니다. 겨냥해서 공약을 예.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안 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농단이죠.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재보선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화성 지역에 손학규 상임고문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전혀 손 대표께서도 뜻을 밝힌 적이 없고 저희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번 재보선에는 불참한다고 했지만,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는 아마 창당을 해서 참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내년도 6월 달에 있을 선거를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어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켜가면서 인물과 정책 대결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진영 장관 문제를 좀 언급을 저희들이 했는데 네. 이번에 진영 장관이 그 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내년도 서울시장에 그 사실상 출마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네. 대해서 이 민주당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선거에 있을 뭐 진영 장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본인의 얘기가 아직 팩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뭐 이런저런 평가를 통해서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내년 선거도 똑같은, 뭐 기조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지난, 이 정권의 6개월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 뭐 그런 선거가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세력에게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진영 장관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둔다고 하는 장관이라면 과연 내년 선거에 저희가 이런 기조로 나갈 때 평가를 받으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예. 저희는 어떤 반사에게도 기대지 않고 좋은 정책과 인물로 당당하게 10월 재보궐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민주당 이제 앞으로 전원이 국회에서 숙식을 하는 겁니까?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의 또는 예. 대정부 질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올인을 통해서 그야말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당대표의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사무총장 박기춘 의원이었습니다. 방금 함께 하신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는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예스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전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매달 850억 달러 자산 매입을 계속하기로 한 겁니다. 신흥국들의 시장은 이튿날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 후 폭풍을 맞지 않아 다행이지만 출구 전략 시점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이시죠.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 시두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기 전만 해도 양적 완화 축소 예상이 대세였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유지 정책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이 더디다는 것 때문에 예. 그런 것인데요. 가장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본래 연준이 사실은 이번에 그냥 예상을 뒤엎기는 했다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연준이 일관된 지침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발표한 소위 말하는 사전적 지침이라고 영어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걸 제시했는데 미국 실업률이 7.0%가 되면 축소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랬죠. 이번 8월 달 실업률이 7.3%가 나왔기 때문에 9월 달에 축소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현재 미국 경제를 회복을 이끌고 있는 주택 문제가 예.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되면서 주택 저당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미 연준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9월 달에는 일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내 아직 인플레도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준이 제시한 가이던스가 이제 지침 두 개. 하나는 실업률이 7.0%가 예. 되면 이제 일단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6.5%가 되면은 제로 금리를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인플레이션율이 2.5% 이상으로 전망이 되면은 예. 금리를 정상화시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1% 내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연준이 볼 때는 시장은 항상 좀 빨리 움직입니다. 시장의 분석가들하고는 달리 연준은 아직도 미국 거시경제 전체를 볼 때는 아직은 때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최근 뉴스를 살펴보니까 일단 양적 완화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어쩌면 연내에 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해서 자산 매입을 조금 낮추겠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10월 설도 있고 12월 설도 있는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금년에 2번 남았습니다. FOMC 회의가. 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그게 이제 10월 29일, 30일. 그 다음에 12월 17일, 18일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사전 지침에 의하면은 7%가 되어야만 축소를 할 것인데 8월 실업률이 7.3이었거든요. 그리고 예. 이번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번 9월 달에 연준이 금년도 미국 경제를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에서 금년도 실업률이 7.1에서 7.3% 정도 갈 걸로 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10월도 다소 좀 어려울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이 10월부터 미국은 2014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워낙 많아서 상한을 매년 여야가 협상을 해오는데 이 협상이 잘 안 될 것으로 전망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물론 이제 실업률이 예상보다 빨리 낮아지면은 10월 가능성도 있지만은 아마도 지금 추세라면은 12월 17일, 18일이
축소를 시작하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편 이 FRB 차기 의장을 두고도 그 말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로렌스 서머스는 그 양적 완화 축소 입장이었는데 이 그 전 재무장관이죠. 네네. 또 하버드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스스로 지명을 포기를 하면서 제넷 앨런 그 연준 부의장 혹은 또 이 앞에 부의장을 했던 뭐 콘 박사 같은 분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지금은 제넷 앨런이 대세인 것 같아요. 이분은 양적 완화를 그대로 당분간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넷 옐렌은 현재 버냉키 의장과 더불어서 예. 양적 완화 정책을 준비해온 그리고 추진해온 일종의 그 비둘기파, 고용을 중시하는 비둘기파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다행히 이제 그 서머스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사실은 이게 빨리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그 정책을 물려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넷 옐렌이 가장 적임자다 하는 판단이 그 미국 그 학계에서 예. 또 그러고 미국 의회에서도 지배적인 의견인 것으로 보이죠. 제 생각으로는 옐렌이 물려받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한국 입장에 참 좋은 것 중 하나가 이 옐렌이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환태평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 한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그 미국 연준 의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내년에 연방 그 총재, 그런 FRB 의장 말고도 연방은행 총재 중에 또 4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집행이사도 3명이 새롭게 지명된다는데 결국은 올 12월까지가 이번 버냉키 집행부의 마지막 그 회의고 내년 1월 달부터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 의장은 이제 2월부터 새로 예, 그렇죠. 됩니다. 대회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가장 중요한 회의인 FOMC 회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12월 17, 18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버냉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음 차기 의장, 차기 멤버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또 이제 측면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축소를 너무 빨리 하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조정을 보이는 경기가 냉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예. 대공황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33년도에 약간 회복되다가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 이것이 39년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냉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축소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늦으면 또 버블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버냉키는 언제 할 것인가 미국 경제의 그 상황을 가장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미국 재정 정책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그 성공을 언젠가는 그 협상이 되겠지만 그게 빨리 성공해야 이 미국 경제가 조금 펴질 것 같는데 또 한편 그 협상에 성공하면 출구 전략이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을 때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예.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110%가 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 회계연도마다 그 국가부채 한도를 여야 간에 협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 2014년 회계연도가 10월 달에 시작되는데 사실상 9월 달에 타결을 보기에는 이미 벌써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불가피한 좀 급한 것만 부분만 협상을 보고 그 10월 달에 타결을 보고 나머지는 몇 개월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수순이 될 텐데 여야 간에 민주공화당 간의 정당 그 정치 철학이 너무 다르고 표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표밭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이 문제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안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 0.7%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만 협상이 잘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출구 전략을 빨리 해도 되지만은 이 부분이 협상이 거의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출구 전략을 빨리 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추석 연휴 때 우리 코스피는 쉬었지만 그 연휴 중에 이제 FOMC에서 그 양적 완화
그 유지를 그대로 결정하면서 세계 증시가 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에 이런 불확실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번에 소위 말하는 고위험국 5개국 프로자일 5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인도네시아, 뭐 터키, 남아공 등등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그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급락이 일단은 멈췄는데 뭐 예. 한 며칠 멈췄죠. 그러나 이제 만약 앞으로 이제 그러나 이게 곧 또 이제 10월 달에 할 것인지 혹은 12월에 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대두되면서 다시 신흥시장국은 시장은 지금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이 당장은 지금 현재 경상수지 적자고 괜찮다고 하지만은 과거 예를 보면은 예컨대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위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곧바로 전염이 됩니다. 97년도에도 태국이 위기 오자마자 곧바로 우리나라에 5, 6개월 뒤에 전염이 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런 그 연준이 로드맵만 제시할 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그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이 약 평상시에는 60bp인데 110bp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200bp를 넘었으면 일단은 위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출구 전략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큰 충격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아직까지 그 CDS 프리미엄은 우리로서는 안심권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인터뷰에서 양적 완화 관련 불확실성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 미국 경제 회복도 더딜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선제 대응 주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정부와 금융계가 어떤 이 선제 대응식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미국의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정책이 일단은 850억 달러씩 풀고 있는 돈을 축소를 해야 되고요. 그걸 아마 내년 중반까지 하게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데 2015년까지 갈 거고 그다음에 돈이 지금 3배 보통 때 3배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 이걸 정상화 좀 회수하는데 2016년 정도 회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년은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성장률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딱 한 가지 경상수지 흑자다 이거거든요. 예. 이 경상수지 흑자도 지금 성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생기는 불황행 흑자입니다. 수입이 수출이 그렇죠.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수입이 원자재 같은 걸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한, 견고하지 못한 그런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동안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비를 해야 할 걸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로는, 현재 급락하고 있는 원엔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악화되니까. 두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현재 외환 보유액이면 3,200억 달러 많다 적다는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가 괜찮다 했다가 97년, 2008년도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좀 더 외화 유동성을 좀 확보해 두고 이런 것을 탄탄히 해둬야만 앞으로 한 3년 갈 이 출구 전략에 우리가 위기 없이 넘어갈 수 있다 판단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제 기조도 우리 경제에 그동안에 큰 부담이었는데 지금 그 교수님께서 한국식 자본유동 관리제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좀 어떤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자본유동 관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발전된 것 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는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만이 능사다. 특히 IMF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 주장해 왔는데 신흥시장국들이 워낙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신흥시장국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는 자본 이동을 좀 통제해도 규제해도 된다 하는 것을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자본유동 관리 원칙이라는 걸 합의를 받았고요. 네. 이제 2012년도에도 또 IMF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자본유동 관리 3종 세트다 이것만 가지고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미흡하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좀 자본유동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계속 한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환율이 고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한국식 자본주동 관리 제도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좀 더 나와서 이 상세히 우리 이 금융 문제 좀 짚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예. 전현수님, 처음 라디오에 글 올린다고 모바일 앱 예스로 사연을 주시네요. 한봉남님, 그리고 최유현님, 구기철님, 모바일 앱 예스 참여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저기 출발사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